그녀는 복도를 청소하며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일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단 한 번도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억만장자 CEO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동화처럼 보였던 상황은 곧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의 전 약혼녀이자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는 버릇없는 상속녀가 진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마땅히 차지해야 한다고 믿었던 자리를 차지하려던 여자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여자의 증오는 어디까지 갈까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세계 사이의 사랑은 복수의 독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저 침묵 속에서 살아남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그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저 우연이었던 것이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은 샹들리에의 빛을 얼음처럼 반사했습니다. 타워그룹 임원들의 값비싼 구두는 발소리도 내지 않고 심지어 아래를 보지도 않고 황급히 쿵쿵거리며 굴러갔습니다. 아무도 네이비색 유니폼을 입고 메인 로비 구석에 무릎을 꿇고 걸레바디에 묻은 커피 얼룩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그녀의 말없는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수진은 그곳에 있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20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낡은 고무장갑을 낀 그녀의 손이 민첩하게 움직였다.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시간이 촉박했고 아래층 청소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기 때문이었다. 늘 이런 시기였다. 긴 낮, 추운 밤, 그리고 서울 교회의 눅눅한 지하 칸막이, 방 월세만 겨우 내는 월급. 그녀는 속눈썹 위로 흘러내리는 앞머리를 매만지기 위해 잠시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지나갔다.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정장, 버건디색 이탈리안 실크 넥타이. 아마도 그녀의 평생 값보다 더 비싼 시계.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그의 시선은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평소처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서인지 그의 시선이 잠시 움직이더니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마치 소리 없는 번개 같았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속 걸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불꽃이 튀었다. 언뜻 보기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그 불꽃은 점점 커져갔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타워그룹 회장, 전설적인 재벌 강만식의 외아들, 수십억의 상속자. 그리고 2달 전 한 남자가 진짜 연애라기보다는 기업 합병처럼 느껴지는 약혼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 하나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했다. 정반대의 세계에 사는 두 영혼을 하나로 모으고 세 번째 세계에서 최악의 영혼을 깨울 이야기였다. 상상의 카메라는 로비 장면에서 벗어나 거대한 건물의 유리창을 통해 위로 올라갔다. 저 위 48층에서 샴페인 잔이 벽에 거칠게 던져진다. 파편들이 새하얀 폭신한 카펫 위로 흩뿌려진다. 전 약혼녀 최민서, 타워그룹의 직접적인 경쟁사인 민혁 네트워크 회장의 딸. 아름답고 무자비하며 승리에 익숙하다. 그가 날 피하는 건 더러운 바닥 청소부 때문이라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속삭인다. 그녀가 원하는 게 전쟁이라면 결국 전쟁이 될 거야. 두 세계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구름 위의 부와 사치, 그리고 음모의 세계와 현실이라는 딱딱한 콘크리트 아래 매일매일의 투쟁과 희생, 그리고 꿈의 세계. 그리고 이 두 세계 사이에는 한수진이 있다. 한 번도 사랑을 구걸한 적이 없지만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사랑을 찾은 젊은 여성.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는 전쟁의 표적이 되려고 합니다. 한수진은 인생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 길거리 꽃집의 외동딸로 태어난 그녀는 구로동의 카네이션 향기와 혼잡한 차량 소음 속에서 자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는 결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사랑했지만 어머니는 진단을 기다리지 않는 병에 걸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17살, 수지는 세상에 혼자 남았다. 가족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이중 근무와 차가운 저녁 식사로 채워졌다. 낮에는 식당 청소를 하고 밤에는 가게를 청소하고 돈은 적게 주지만 투덜거리는 할머니 집 지하방에서 잠을 잤다. 그래도 수지는 불평하지 않았다.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의 외모는 소박하지만 섬세했다. 마치 콘크리트 속에서 피어나는 꽃 같았다. 갈색 머리는 실용적인 쪽진 머리로 묶었고
교복은 항상 깨끗하고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으며 눈이었다. 짙은 갈색의 크고 조용한 눈동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고통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친절함을 믿는 누군가의 눈이었다. 타워 그룹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주차 관리원, 식당 요리사, 심야 경비원 같은 겸손한 동료들에게 수지는 변장한 천사였다. 언제나 기꺼이 도와주고 판단 없이 들어주고 말없이 따뜻한 차나 담요를 가져다주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일하는 건물의 층을 오를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쉴 수 있는 구석, 저녁으로 먹을 라면, 그리고 옛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낡은 라디오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운명은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때 결코 경고하지 않았다. 그 주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다. 그녀는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임원층 직원들이 평소보다 더 자주 내려왔다. 그중 한 명 CEO의 젊은 비서가 서류를 찾는 척하며 서비스 구역에 2번이나 나타났다. 수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시했다. 그런데 흐린 목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쪽지가 도착했다. 오전 10시에 48층 회의실로 오세요. 관리실. 그녀는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층수가 틀린 것 같았다. 청소 직원들이 그곳에 불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불려간 적도 대개 누군가에게 야단을 맞을 때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다. 거의 올라가지 못할 뻔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가 그녀를 재촉했다. 48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지는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바닥이 너무 조용해서 그녀의 발소리가 메아리쳤다. 유리벽, 현대 미술 작품, 그리고 은은한 고급 목재 향이 느껴졌다. 마치 퍼즐 조각이 빠진 것처럼 어색함을 느꼈다. 그녀는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놀랍게도 청소 직원들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뿐이었다. 강지훈, 단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노트북도 서류도 없이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수진 씨? 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당황하고 괴로운 듯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네, 선생님. 청소에 문제가 있었나요?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희귀한 그림을 살펴보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아니요, 모든 게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그냥 직접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수지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고맙다고? 무슨 감사 말씀이세요? 지훈은 차분하게 다가와 일어섰다. 그는 그녀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말했다. 지난주에 당신이 해준 일 때문이에요. 제 사무실에 두고 간 차 한 잔 때문이에요. 당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냥 차였을 뿐이에요, 선생님. 피곤해 보이셨잖아요. 그냥 신경 써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때까지 간신히 버티고 있던 수지는 주변의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의 눈빛에서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을 뿐이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녀의 일상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저 남자로 지낼 시간이 없었다. 16살 때부터 그는 후계자로 길러졌다. 23살에 그는 이미 타워그룹 이사회석에 앉아 탐욕스러운 시선과 억지 미소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29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는 기업 제국뿐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유산을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물려받았다. 밖에서 그는 완벽한 CEO였다. 시간을 잘 지키고 무표정하며 천재적인 면모를 지녔다. 취임 후 2년 만에 그의 수익은 3배로 뛰었다. 그의 결정은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주저없이 베어냈지만 결국 환자를 살렸다. 잡지들은 그를 한국의 아이스 프린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면 뒤에 지훈은 그저 공허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그의 고급 펜트하우스는 너무 조용했다. 대리석 벽은 그의 외로움을 거울처럼 비추었다. 친구는 없고 오직 동맹만 있었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심지어 결혼할 뻔했던 여자조차도. 최민서는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주주들을 만족시키고 재계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노조였다. 그 로맨스는 하나의 퍼포먼스였다. 그는 의무감에 따라 행동했고 그녀는 야망에 따라 행동했다. 하지만 그는 민서가 이별을 제안했던 날
그녀의 눈에서 어두운 무언가를 보았다. 눈물도 애원도 없었다. 차가운 미소와 그 후 며칠 동안 그를 괴롭혔던 한마디. 지훈아, 내 곁을 떠날 수는 있지만 내 통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야. 그 이후로 그는 더욱 거리를 두었다. 그는 엄격한 일상, 자동적인 말투, 수학적인 판단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아무도 그에게 육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고요한 아침 32층에서 그날 그는 일찍 도착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 있었다. 그는 임원실 라운지에서 몇 분간 쉬기로 했다. 그는 어두운 가죽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머리받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시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테이블 위에 찻잔이 놓여 있었다. 따뜻하고 향기로운 대추 생강차. 어렸을 때 드물게 아플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차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서들은 없었다. 직원 중 누구도 그가 그 차를 마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더구나 무설탕차를 좋아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며칠 후 CCTV를 통해 그 담당자가 청소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잠든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차를 그 자리에 두고 간 것이었다. 한수진. 그 이후로 그녀의 이름은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그는 복도에서 그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침구를 정성스럽게 개는 모습, 보이지 않는 다른 직원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조차 은밀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기업의 공격적인 소음 속에서도 온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감동시켰다. 영화에서처럼 갑작스러운 열정이 아니라 평화로움으로 그의 안에 무언가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했다. 장난이나 이미지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에게는 돈으로 살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진짜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은 아래층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은밀하게. 그는 회의나 정기적인 확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저 그녀를 보고 싶었다. 멀리서라도.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잠깐이라도 마주쳤을 때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세상은 온화하지 않았다. 그의 개인 비서가 알아챘다. 민서는 멀리서라도 눈치챘다. 그리고 지훈이 다스리는 제국은 그가 한수진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의 가장 친한 조언자가 말했다. 지훈, 넌 변하고 있어. 하지만 잊지 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건 마음이라는 걸.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사무실의 탁 트인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만약 처음으로 그녀를 위해 약해지기를 원한다면? 강지훈은 그저 남자로 있을 시간이 없었다. 16살 때부터 그는 후계자로 길러지고 있었다. 23살에 그는 이미 타워그룹 이사회 회의장에 앉아 탐욕스러운 시선과 억지 미소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29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는 기업 제국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물려받았다. 외부 세계에 그는 완벽한 CEO였다. 시간을 잘 지키고 무표정하며 천재적인 면모까지 갖추고 있었다. 취임 후 2년 만에 그의 수익은 3배로 뛰었다. 그의 결정은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주저없이 배웠지만 환자를 살렸다. 잡지들은 그를 한국의 얼음 왕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가면 뒤에 지훈은 그저 텅 비어 있었다. 강남구에 있는 그의 고급 펜트하우스는 너무 조용했다. 대리석 벽은 그의 외로움을 거울처럼 비추었다. 친구는 없고 오직 동맹만 있었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결혼할 뻔했던 여자조차도. 최민서는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주주들을 만족시키고 재계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조였다. 그 로맨스는 하나의 퍼포먼스였다. 그가 의무감으로 행동하고 그녀는 야망으로 행동하는 연극이었다. 하지만 최민서가 결별을 제안했던 날 그는 그녀의 눈에서 어두운 무언가를 보았다. 눈물도 애원도 없었다. 차가운 미소와 앞으로 며칠 동안 그를 괴롭힐 한마디만 남았습니다. 지훈아, 내 곁을 떠날 순 있지만 내 통제에서 벗어날 순 없을 거야. 그 이후로 그는 더욱 내성적이 되었다. 융통성 없는 일상, 자동적인 말투, 수학적 판단에 갇혔다. 아무도 그에게 육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손을 대지 않았다. 32층에서의 그 고요한 아침까지만 해도 그날 그는 일찍 도착했다. 해가 뜨지도 않은 상태였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지쳐있던 그는 임원실 라운지에서 몇 분간 쉬기로 했다. 그는 어두운 가죽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머리받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잠시 잠이 들었다. 그가 깨어났을 때 테이블 위에는 컵이 놓여 있었다. 따뜻하고 향긋했다. 대추 생강차. 어렸을 때 그가 아플 때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차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변에는 보조 직원이 없었다. 직원 중 누구도 그가 그 차를 마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더구나 무가당차를 좋아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며칠 후 CCTV를 통해 그 사람이 청소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잠든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차를 그 자리에 두고 간 것이었다. 한수진. 그때부터 그녀의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그는 복도에서 그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행주를 정성껏 개는 모습, 보이지 않는 다른 직원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조차 은근히 미소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회사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온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감동시켰다. 영화에서처럼 갑작스러운 열정이 아니라 평화로움으로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했다. 장난도 이미지도 아니었다. 단지 그녀에게는 돈으로 살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진짜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은 아래층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은밀하게. 그는 회의나 정기적인 확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저 그녀를 보고 싶었다. 멀리서라도.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단 1초라도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세상은 온화하지 않았다. 그의 개인 비서가 알아챘다. 민서 역시 멀리서라도 알아챘다. 그리고 지훈이 다스리는 제국은 그가 한수진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지훈, 넌 변하고 있어. 어느 날 밤 그의 가장 친한 조언자가 말했다. 하지만 잊지 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마음이라는 걸.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의 탁 트인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처음으로 그녀만을 위해 약해지고 싶었다면 어떨까? 늦은 오후 운명이 문을 두드렸다.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뒤덮여 비를 예고하고 있었다. 타워 그룹 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대강당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이름이 다음날 모든 아시아 신문에 실릴 10억 달러 규모의 합병 발표였다. 수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321번 복도 청소를 제때 끝내야 한다는 걱정뿐이었다. 무거운 양동이, 독한 세제, 미끄러운 바닥은 하이힐과 이브닝 드레스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임원들이 거만한 일행을 이끌고 도착하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다. 기술적인 고장이었다. 조명이 잠시 깜빡거리고 31층은 조용해졌다. 복도에 혼자 남은 수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시간을 확인하려고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한숨을 쉬고 양동이를 집어들고는 돌아섰다.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금속과 부딪히는 듯한 이상한 소리와 함께 둔탁한 쿵 하는 소리가 뒤따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마주친 광경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크고 무겁고 벽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정비 도구 캐비닛이 느슨해진 것이다. 바닥에는 파편이 반쯤 묻힌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캐비닛을 밀어내려고 소리쳤다. 그는 신음하며 얼굴을 돌렸다. 수지는 얼어붙었다. 그였다. 강지훈, 회사 사장. 멀리서만 보던 우아하고 닿을 수 없는 남자.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그는 부상을 입고 이마에 상처를 입고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진정해. 그가 힘겹게 일어서려 애쓰며 말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해요. 피가 나요. 그녀는 떨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수지는 규칙을 무시하고 장갑을 벗고 제복 한 조각을 찢어 상처에 댔다. 그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얼마나 굳건하게 자신을 붙잡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걱정만이 가득했다. 움직이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녀가 일어서려 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있어. 수지는 얼어붙었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단단했고
피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주변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난 널 알아. 그가 중얼거렸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차에서 본 그 사람이 너였구나. 그녀는 당황한 듯 시선을 돌렸다.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그녀가 더 이상 대답하기도 전에 정비 기술자들이 달려왔다. 복도에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지는 마치 금지된 구역에 무단 침입이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손을 놓고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구급대원들이 그를 데려갔다. 몇 분 후 임원들이 나타나 당황한 듯 속삭였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들것에 누워있던 지훈은 여전히 눈으로 그녀를 찾고 있었다. 한수진.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넌 누구야? 그리고 왜 그 손길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거지? 그날 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는 느낌, 자신의 것이 아닌 세상에 닿았다는 느낌 때문에. 어두운 방에 앉아 여전히 떨리는 손을 안고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냥 사고였어. 잠깐이었을 뿐이야. 곧 잊을 거야.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지훈이 절대 잊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찰나에 강렬했던 그 순간이 지울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다. 31번. 복도에서 일어난 사고 이후 무언가가 바뀌었다. 지훈의 가슴 속에서 수진의 모습이 마치 비밀처럼 가슴에 쿵쾅거리며 박혀 있는 것뿐 아니라 타워그룹의 리듬 속에서도 마치 그들 사이의 침묵이 곧 깨질 것처럼 느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일정에 따라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왁스칠하고 세심한 직원들의 속삭임도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고 후 3일째 되는 날 30층 임원 라운지를 청소하러 갔을 때 그녀는 커피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세 겹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굵은 글씨로 쓰인 쪽지가 있었다. 대추 생강차, 설탕 없음. 정말 맛있어. 고마워, 수진아. KJH.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쪽지를 조심스럽게 집어 다시 접어 마치 보물처럼 제복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런데 지훈은 경영진에게 평소와 달라 보였다. 덜 멀리 있는 듯했다. 더 가까이 있는 듯했다. 화상회의 대신 그는 각 부서를 직접 방문했다. 점검에 참석하고 관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모든 회사의 변명 뒤에는 숨겨진 동기가 있었다. 바로 그녀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29일 그녀가 식당 창문을 닦는 것을 보았다. 행사동 옆 복도를 쓸고 식료품 저장실의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주칠 때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절제된 가벼운 고개 끄덕임으로 답례했다. 하지만 그의 눈, 그 눈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조금씩 몸짓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진의 책상 위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생수병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조심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새로 보강된 장갑 한 켤레가 청소용품 코너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사인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누구도 묻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이상하게도 그녀의 층에 멈춰섰다. 그리고 마치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곳에 서 있는 지훈. 그들은 별로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침묵은 가득 차 있었다. 맥박, 상호 존중, 콘크리트와 기업 제국의 차가운 복도 사이에서 생겨난 무언가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건물이 거의 텅 비어 있을 때 수지는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지쳐 있었다. 그녀는 양동이를 구석에 내려놓고 어깨를 주물렀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다. 그녀는 당황한 듯 재빨리 일어섰다. 문을 열자 그가 있었다. 정장은 없었다.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흰 셔츠 차림에 약간 헝클어진 머리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 2개가 놓여 있었다. 차 한 잔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가 거의 수줍게 말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을 깜빡였다. 선생님, 저는 지훈 씨. 회의가 아니면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컵을 받았다. 두 사람의 손이 거의 닿을 뻔했다. 당신은 달라요. 몇 초간의 침묵 후 그가 말했다.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왜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의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훈은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드럽게 진실을 밝혔다. 제 세상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 세상이 어떤 곳일 수 있는지 일깨워 줄 사람은 당신이 될지도 몰라요. 수지는 시선을 돌렸다. 두려움과 애정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랐다. 그 순간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곳에 머물고 싶었다. 타워그룹 복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기묘한 눈빛들, 음흉한 말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모두가 눈치채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위층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최민선은 회사 정보원 중 한 명이 보낸 공고문을 읽었다. 사장님께서 청소부 아줌마에게 평소와 다른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조사를 권고합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다. 피냄새를 맡고 마침내 숨어있던 포식자의 미소 같았다. 그래서 저를 잊으셨군요. 청소부요? 완벽하네요. 생각보다 훨씬 재밌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변함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그들의 존재였다.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수진에게는 모든 것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고 밤새도록 그 눈빛 속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렇게도 닿을 수 없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그가 왜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걸까? 반면 지훈은 갈등했다. 타워그룹을 맡은 이후로 그는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수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침묵은 강렬했다. 그녀의 친절함은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그를 높은 지위를 위해 원하지 않았다. 억지로 미소 짓지도 않았고 그에게 아첨하지도 않았다. 사실 그녀는 그를 피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더욱 매료시켰다. 어느 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 주차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안뜰을 지나가던 중 연문 옆에 서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골판지로 무언가를 가리려 애쓰고 있었다. 다가가자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챘다.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다친 채 추위에 떨고 있었다. 어제 여기 나타났어요.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발이 다쳤어요. 버릴 마음이 없었어요.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너도 이런 적이 있었지.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훈은 그의 말에 놀라 돌아섰다. 아프고 떨고 무시당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수지는 망설였다. 그녀의 눈은 번뜩였다.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날 모르잖아. 어쩌면 알고 싶어.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더 이상 감탄이 아니었다. 더 이상 감사나 스쳐 지나가는 애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강렬하고 위험하고 진짜 같은 감정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자신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멈춰서는 엘리베이터를 무시했다. 티켓 구매를 거부하고 그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내면을 무너뜨렸다. 그가 그녀를 건물 옥상에서 발견했을 때까지, 그녀가 숨을 쉬려고 몰래 빠져나온 그날까지. 언제까지 도망칠 거야? 그가 물었다. 단호하지만 거칠지는 않은 목소리였다. 이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그는 고통스러운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녀는 눈물이 고이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나는 그에게 파괴될 거야. 이 사랑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네가 틀렸어. 지훈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넌 유일한 진짜야.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만졌다. 그는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혹은 그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로 만들어진 것처럼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것은 드라마 속 키스가 아니었다. 항복의 키스였다. 해방의 키스였다. 한순간에 부딪히는 두세 개의 키스였다.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가는 붐비는 버스 안에서 울었다. 후회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이 경험할 권리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조용한 펜트하우스에 앉아있던 지훈은 그녀가 떨어뜨린 천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누군가, 자신을 잃지 않을 누군가,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긴 누군가. 그럼 사실이군. 그는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완벽해. 최민서는 직원 중 한 명이 해킹한 CCTV 영상을 보며 속삭였다. 그녀는 화난 듯 담배를 끄고 번호를 눌렀다. 어서 시작하자. 그 청소부는 그의 삶에서 없애고 싶어. 무슨 일이 있어도. 수진과 지훈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듯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은밀한 만남, 섬세한 손길, 엘리베이터에서 주고받은 눈빛, 테라스에서의 입맞춤은 비밀스러운 공간 속의 일이었다. 바깥 세상이 그들에게 닿을 수 없는 곳.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소외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누군가.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라고 믿는 누군가. 최민서. 민혁그룹 회장의 딸로 예절 교육, 경주마, 회사 계약 속에서 자란 민서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 말했듯이 실패는 선택이고 나는 결코 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 지훈이 3개월 전 약혼을 파기했을 때 그녀는 레드카펫 미소를 지으며 굴욕을 참았다. 울지도 애원하지도 타블로이드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사랑이 아니라 자존심이야.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최 씨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민서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알아냈다. 경비원들의 대화 녹음, 감시 카메라, 직원 행동 보고서 등이었다. 한수진이라는 이름은 예상보다 더 많이 등장했다. 청소부, 가난해, 성도 없고 혈통도 없고 그게 다야? 그녀는 남색 유니폼을 입고 복도를 청소하는 수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웃었다. 이것 때문에 날 바꿨다고? 하지만 곧 웃음소리는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분노가 솟아올랐다. 민서는 충동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전략적이었다. 첫 번째 행동은 미묘했다. 회사 경영진에게 전화를 걸어 핵심 부서에 대한 내부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며칠 만에 청소, 식당, 정비 부서에 감사관들이 나타났다. 수지는 품행 면접을 위해 소환되었다. 회사 임원들과 사귀는 사이야? 업무 시간 외에 상사와 마주친 적이 있어? 비공식적인 승진이나 복리후생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어? 수지는 겁에 질려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손이 떨렸다. 다음 주 그녀는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다. CEO가 자주 드나드는 중앙동에서 지하 정비 구역으로. 메시지는 분명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지훈은 격분했다. 변화를 알게 된 그는 직접 인사팀으로 향했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민서가 이사회에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깨달았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가 무미건조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고집한다면 내가 직접 이 사건을 법정에 세울 거야. 며칠 후 자선 행사에서 최민서는 지훈과 결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얼음 여신처럼 하얀 옷을 입은 그녀는 그의 옆에서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었다. 저녁 식사 중 그녀는 그에게 몸을 기울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 그녀가 정말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이 식탁에 어울리지 않아. 이 가문에도 너에게도 어울리지 않아. 그녀는 내가 선택한 내 것이야.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넌 이미 졌잖아. 민서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은 뜨거웠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난 그저 네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기를 기다렸을 뿐이야.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다음 날 스캔들이 터졌다. 가십 사이트들은 수진이 타워그룹 연문으로 나가는 익명 사진을 공개하며 이렇게 썼다. 사장님과 은밀한 불륜, 신데렐라인가 아니면 프로 골초인가. 그녀는 회사 내에서 악플과 온라인 공격, 그리고 잔혹한 시선의 표적이 되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다. 동료들은 움찔했다. 수지는 그 노출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충혈된 눈과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깊은 의구심으로 집에 돌아왔다. 내가 그의 인생을 망친 걸까? 하지만 지훈은 그녀가 혼자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회사 기자실에 들이닥쳐 모든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크고 또렷하게 말했다. 사진 속 여자는 한수진입니다. 이 회사의 모범적인 직원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는 연인입니다. 비밀도 없고 협박도 없고 그냥
감정이 있을 뿐이야. 그리고 누구라도 이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내 눈을 바라보며 말하게 둬. 민서는 말없이 연설을 지켜보았다. 혼자. 그녀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턱이 꽉 다물어졌다. 그래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는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좋아, 지훈아. 자, 정말 아플 거야.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서류를 준비해. 수진을 조각조각 부셔버릴 거야. 지훈의 공개 선언은 마치 지진 같았다.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억만장자 CEO가 순진한 청소부 아줌마에 대한 사랑을 인정하는 대담함에 열광했지만 제게는 차갑고 혐오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주주들은 회사 이미지에 대해 투덜거렸다. 외국 투자자들은 손을 떼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뒤에서 최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를 직접 공격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가장 연약한 부분, 수진을 노리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사랑은 무기야. 하지만 그녀는 그냥 망치기 쉬운 과거를 가진 여자일 뿐이야. 민서는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게 행동했다. 먼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아무나 고용한 게 아니라 전직 탐사 전문 기자로 지금은 침묵을 조건으로 스캔들을 팔아먹는 데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했다. 수진이 어디에 사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과거에 실수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첫 번째 공격이 찾아왔다. 월요일 아침, 수진은 마치 누군가에게 경멸받을 것을 예상한 듯 긴장한 모습으로 회사에 도착했다. 그리고 실제로 경멸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 직원들의 관심사가 담긴 소식이 게시되는 사내 게시판에는 누군가 오래된 게시판을 꽂아 두었다. 6년 전 구로 지하철 치안 방해 딱지. 동기는 수지는 술에 취한 두 남자에게 폭언을 당하는 노부인을 변호하려다 싸움에 휘말렸다. 그녀는 그중 한 명을 밀쳤고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누군가 빨간 펜으로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썼다. 타워그룹의 새 영부인인가? 수지는 얼굴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었다. 눈물이 나고 싶었지만 삼켰다. 그 자리에서 울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같은 날, 기업 블로그에 익명의 댓글이 달렸다. 청소부 직원 몇 달간 침묵 끝에 CEO 유혹, 로맨틱한 가식, 처음부터 CEO를 알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다. 감정 조종, 현대판 신데렐라의 새로운 게임. 지훈은 그 게시물을 접했다. 그는 법무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사이트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고 처리해주세요. 선생님, 많은 사이트가 가짜 프로필입니다. 출처는 개인 서버입니다. 이건 자금이 넉넉한 것 같습니다. 민서. 그는 턱을 꼿꼿이 세우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당신을 파멸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다. 그 다음 주 수지는 회사 메인 무대로 불려갔다. 직원 표창식 날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언급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굴욕을 당할 줄은 더더욱 몰랐다. 행사는 회사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명예의 손님인 민서는 마치 건물 주인인 것처럼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를 손에 들고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말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타워그룹은 윤리와 전문성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호의와 혼동되더라도 말입니다. 관객들은 침묵에 잠겼다.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다른 사람들은 방 뒤쪽에 있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민서는 결론을 내렸다. 이걸 교훈으로 삼자. 회사 내에서 승진할 때 사랑을 섞지 마라. 그리고 잔인하고 계산된 태도로 그는 이사회에 수진이 김일 씨를 포함한 회사 내 출입 금지 구역에 접근했다는 기록이 담긴 보고서를 건넸다. 가짜 서류였다. 진짜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것이었다. 다음 날 수진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혐의를 조사하는 동안 무급 휴가를 받게 될 겁니다. 인사 담당자가 수진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방을 나갔다. 모두가 그녀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지훈은 개입하려 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회사 이미지가 걸려 있었다. 언론은 경로했다. 투자자들은 해명을 요구했다. 개인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변호사님. 법무 담당자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걸지 않고서는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걸라는 겁니까? 지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수지는 그 후 며칠 동안 방에 갇혀 지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껐다. 그녀는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먹지 않았다.
그녀는 잠도 자지 않았다. 내가 그를 이 일에 끌어들였어.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그저 청소부였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은 짐이 되었어.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수진, 제발 들여보내줘. 내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 너머에서 지훈은 이 말을 나무에 기댔다. 사랑해. 침묵. 지금 날 떠난다면 난 너와 함께했던 것의 절반밖에 안 될 거야. 침묵. 안에서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그날 밤 민서는 기뻐했다. 지훈아, 그녀는 사라질 거야. 그리고 넌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거야. 아니면 내가 모든 걸 파괴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상처받은 사람들조차도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는 것을. 3일 내내 비가 내렸다. 밖에서 세상이 빙빙 돌고 있는 동안 수지는 침묵했다. 그녀의 방은 어두웠고 바닥에는 낡은 신문과 그녀가 더 이상 개지 않은 깨끗한 옷들이 널려 있었다. 전화가 가끔 진동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지훈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녀가 바라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사라지면 그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거야. 그에게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흉터가 아니라.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그녀 안에 무언가가 입을 다물지 않았다. 작고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그저 청소부 아줌마가 아니야. 넌 거리와 굶주림 그리고 굴욕 속에서 살아남은 소녀야. 내온 누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그는 동정심 때문에 널 선택한 게 아니야. 나흘째 되는 날 수지는 처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녀는 낡은 유니폼과 찢어진 운동화를 신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시작된 건물로 돌아갔다. 직원이 아니라 방문객으로서. 그녀는 곧장 타워그룹 접수 데스크로 향했다. 카운터에 있던 여자가 눈을 크게 떴다. 한 씨? 사장님과 통화해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 중이에요. 무슨? 알아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위층 회의실은 숨막힐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주들이 지훈에게 압력을 가했다. 회사 이미지가 폭락했어요. 주가가 일주일 만에 8%나 떨어졌어요. 관련 직원을 내놓지 않겠다고. 지훈은 일어서며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눈빛은 폭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게 잘못된 건가요? 강 씨, 전략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죠? 그럼 제 마음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세상에 잘못이 있는 거군요. 문이 열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비에 젖어 있었다. 창백했다. 하지만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두 침묵했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작은 미소였다. 상처받았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나를 폭로하면 회사 이미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받아들일게요. 날 여기서 쫓아내는 게 당신들의 실적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하지만 이건 알아도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건물에 들어왔다. 간소한 배지를 들고 손에 걸레를 들고 그리고 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 하지만 정직함이 벌을 받는 이유라면 나를 벌해줘. 난 중요한 성은 없어. 하지만 존엄성은 있어. 그리고 아무도 내가 그걸 잊게 만들지 못할 거야. 너도, 그녀도. 그녀는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안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일로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잃게 된다 해도 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여기를 떠날 거야. 침묵. 그리고 박수갈채. 처음에는 이사회 임원 한 명이, 그리고 또 한 명이, 그리고 또 한 명이. 마을 반대편에 있는 민서는 호텔 옥상에서 분노에 차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가 터지자 그녀는 바닥에 유리잔을 깨뜨렸다. 스캔들에 휩싸인 직원이 타워그룹 이사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소셜미디어가 지지의 상징이 되다. 자라 수진저스타가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다. 수사 결과 그녀에게 사용된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비밀실 출입 보고서 조작된 것이다. 온라인 명예훼손? 최 씨 가문의 회사와 연결된 IP 주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스캔들은 민서에게 역효과를 낳았다. 민혁그룹 회장인 그녀의 어머니는 회사 이사회에서 사임해야 했다. 민서는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다. 스위스로 떠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그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럼 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청소부가 아닌 윤리사회공헌팀의 일원으로 회사에 복귀했다. 지훈의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선택은 지훈의 몫이었다. 특권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저 품위 있게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신입 팀원으로서 첫 회의에서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다.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나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건 새로운 시작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냥 제대로 된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는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두 앞에서. 비밀은 없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할리우드 영화 속 미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의 미소였다. 몇 달이 흘렀다. 부드러운 색깔과 향기로운 바람과 함께 서울의 봄이 찾아왔다. 이전에는 회색빛이었던 공원에 벚꽃이 만발했다. 마치 긴 겨울을 보낸 도시 전체가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두 사람이 조용히 나란히 걸어갔다. 경비원도 없었다. 하이힐도 없었다. 가면도 없었다. 지훈과 수진. 인생은 동화가 되지 않았다. 수진은 여전히 지하철을 타고 여전히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자기 같은 사람이 그 같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곁눈질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한때 상처였던 것이 이제는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한때 수치였던 것이 전쟁의 상처가 되었다. 한때 위험처럼 보였던 사랑은 이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포용 정책을 시행하고 청소 및 지원 직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직원 자녀를 위한 사내 장학 기금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장실에는 새로운 사진이 있었다.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그의 옆에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테라스에서.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영원히 잊지 않도록.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수진도 달라졌다. 그녀는 미디어 스타나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꾸밈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 가장 큰 자산은 항상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제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1년 후 어느 조용한 아침 제주 외곽의 작은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하객은 100명도 차에 되지 않았다. 비싼 꽃 행렬도 언론 보도도 없었다. 하지만 결혼식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분홍색 포인트가 들어간 흰색 현대식 한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고 꽃 한 송이를 귀 뒤로 꽂았다. 지훈은 단상에서 기다렸다. 그녀를 볼 때만 짓는 미소였다. 준비됐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자 그가 물었다. 아니.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난 행복해. 푸른 제주 하늘 아래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누는 순간 모든 장애물은 사라진 듯했다. 청소부는 억만장자 CEO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도 사랑받을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다. 결국 지위가 문제가 아니었다. 복수도 아니었다. 그건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도 사랑할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